월드클래스 코리아 기업의 별.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기업의 별 강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가 발생했을 때 그 증여세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그동안의 법률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히스토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문제는 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완전히 어떤 논란 없이 정리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고 과거의 규정에 적용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역사를 한번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명의신탁 사례에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그 차명주주로서 주식의 명의만을 보유하고 있던 명의자가 그 당시의 규정에 따라서 증여세를 부담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증여세를 누가 궁극적으로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투었는데요. 대법원에서 그 결론을 내어주었고요. 그리고 이 규정에 대한 어떤 취지나 어떤 해석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등장하는데요. 이 갑이 실제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의 신탁자입니다. 그리고 을 및 을의 배우자 병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을 을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을등은 명의신탁을 받은, 그러니까 주식의 명의자인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차명주들입니다. 그래서 이 갑은 이 을등에게 갑과 어떤 특수관계든지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갑은 을등에게 갑 소유의 A 회사 주식 중 52,000주를 명의신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의신탁하고 있던 와중에 그 상증세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2002년 말에 개정이 돼서 2003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그 상증세법에는 그전에는 없었는데 명의신탁자, 증여자죠. 명의신탁자가 일반적인 연대 납부 책임을 부담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거 일반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단어인데요. 그럼 그 전에는 일반적인 연대 납부 책임이 아니었느냐? 그 전에는 종전에는 보충적 납부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보충적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단어인데요. 보충적인 납부 의무가 뭐고 일반적인 연대 납부 의무가 무엇인지는 법령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증세법에 의해서 납부 의무가 좀 성격이 좀 변경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과세 당국은 당시의 규정에 따라서 을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했고요. 을 등은 증여세를 전액 납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규정을 볼 텐데요. 상증세법에 그 2003년 1월 1일 시행되는 상증세법 직전에, 그러니까 기존의 상증세법은 2001년 1월 1일 시행되는 상증세법이었는데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납세 의무를 4조에서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4조의 3항에는 증여세 납세 의무의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누가 지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하고 있었는데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근데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인데 어떤 거냐면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또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하여 지는 의무는 언제 발생하냐 하면 수중자, 명의자인 수중자가 납부를 하기가 어려울 때 비로소 증여자가 연대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보충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중자가 납부하기 어려울 때에 보충적으로 그 다음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증여자가 나타나서 납세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충적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다만 해가지고 그 보충적 연대 납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단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규정은 41조의 2고요. 41조의 2는 이 다만 보충적 연대 납부 의무에 빠지는 그런 조항에 해당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원칙적인
보충적으로 연대 의무가 생기는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였습니다. 명의신탁의 증여유제, 그러니까 최초로는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가 되고요. 그 명의자가 이러한 어떤 납부 여력이 없다든지 해서 어려울 경우에만 수중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그런 보충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3년 1월 1일 날 개정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앞에 사망은 그대로고요. 여기 보면은 사항, 사항이 신설됐습니다. 사항을 보면 41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41조 2의 규정에 이게 이제 사항이 신설된 규정인데요. 41조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자가 제3항 각호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대하여 납부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이 수중자가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보충적으로 납세 여력이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이 납세 여력이 없어서 보충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닐지라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니까 그 보충적으로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없더라도 연대하여 납부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보충적인 사안이 없이 그냥 무조건 연대 납부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유죄로 증여세가 발생했을 때는 어떠한 사유를 불문하고 이제 명의자와 동시에 증여자도 증여세 납부 의무를 동등한 위치에서 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보충적 납부 의무에서 일반적인 연대 납부 의무로 바뀐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쟁점이 몇 개가 나오는데요. 과연 동등하게 연대 납부 의무를 지게 된 상황에서 동등한 상태에서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또 보충적인 납부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면은 원래 증여세를 납부했던 그 명의자인 수중자가 구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보충적으로만 증여자가 납부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납부 의무를 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냈다고 해서 구상 청구를 할 수 없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납부 의무가 원칙적으로는 명의자에게 있던 이런 상황에서 구상청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고요. 또한 구상청을 할 수 있다면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보충적 납부 의무를 지고 있던 시절에 발생한 증여세는 물지 않고 일반적인 연대 납부 의무가 규정이 신설된 이후부터의 증여세는 뭐 구상청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시행 규정에 따라 그 납부 의무가 보충적 납부 의무에서 일반적 납부 의무로 바뀌는 그런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서 어떤 구상 청구의 내용이라든지 범위가 달라지는지 등등의 법률적인 쟁점이 이 대법원 판례에서는 다루어졌습니다. 그럼 대법원 판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명의수탁자, 명의자죠? 명의자가 구상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판단했는데요. 먼저 구상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근거 규정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규정이 뭔지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든 근거 규정은 국세기본법 25조의 2와 민법 425조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에는 그때랑 지금이랑 이 내용이 똑같아서 최신 법령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민법, 연대 납세 의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국세기본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는 민법에 어디서부터 몇 조까지를 준용한다라고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민법에는 연대 의무자에 대해서 424조 부담 부분의 균등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 채무자끼리는 부담 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이런 조항에 따르면 연대 납부 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들끼리는 따로 이렇게 입증이 되지 않는 한 균등하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라는 그런 규정인데, 국세기본법에서는 바로 균등하게 채무가 있다고 추정하는 424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23조까지 준용하고요. 및 425조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 부담 부분의 균등을 추정하는 424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서 대법원은 무조건 균등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쪽이 한쪽에게 납부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 기초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25조는 국세기본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규정인데요. 구상권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연대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자기가 냈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규정에 의해서 구상권은 청구가 가능하다. 명의자가 먼저 증여세를 납부했으면 실질적인 주주인 증여자에게 구상권이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취지나 그 부분을 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얘기한 그 규정의 취지를 좀 살펴보면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해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취지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인데요. 그래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이기 때문에 원래는 과세는 실질에 따라 부과돼야 되죠. 그런데 실질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 예외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확대시켜서 많이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법원의 어떤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엄격하게 해석해서 가능하다면 좁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구상권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명의자가 증여세를 다 부담하게 된다고 하면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인 이 규정이 더 많이 적용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요.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를 좁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취지로는 조세피 등을 이용하여 명의신탁으로 인한 이익은 명의신탁자에게 이익이 귀속되고 그 다음에 배당금 등 경제적 이익 등도 명의신탁자가 누리는데 그 세금도 명의신탁자가 부담하는 게 공평의 원칙상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법률적 근거가 이제 국세기본법 규정과 민법의 연대채무의 규정을 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만약에 일반적인 연대채무를 규정하지 않았던 2003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했던 증여세에 대해서는 그 구상권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또 판단했는데요. 2003년 이전에 명의신탁에서의 증여세 상환인데요. 제가 이제 제목을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다른 것입니다. 2003년 이전에는 일반적인 연대 납부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대 납부에 대한 민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보충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법에서의 동등한 위치에서의 연대 납부의 그 규정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사무를 처리하는데 지출한 비용으로서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688조인데요. 수임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그러니까 어떤 임무를 받은 업무 처리를 의뢰받은 사람이 비용을 썼으면 그 업무 처리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었기 때문에 위임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당연한 조항인데요. 이 조항을 들어서 명의자, 수탁자는 그 납부한 증여세도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보아서 구상을 할 수 있다. 명의신탁 증여조 규정에 따라 부당한 증여세는 특별한 사정에 없는 이러한 비용에 포함된다. 그 업무를 수행하는 비용에 포함된다고 봐서 사무처리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으로 구상할 수 있다고 법리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대 납부 의무로 인해서 구상권을 인정하더라도 그 전에는 없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법이 개정된 다음에 전후로 이때는 부담할 수 있지만 이때는 부담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아마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제4조 사항이 그 일반적인 그 연대 납부 의무를 규정한 조항인데요. 명의수탁자가 민법상 청구권 외에 국세기본법상 연대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 신설 이전에 그 비용 상환 의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조항으로 비로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니까 신설되기 전에는 그 전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을 아마 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조항 신설 이전에는 비용 상환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비용 상환 의무로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의 의의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과거에 그 명의신탁이익은 원칙적으로 신탁자가 향유를 했는데 그 수중자에게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규정 책이었기 때문에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 1월 이후로 이제 어떤 그런 그 명의자가 먼저 증여세를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그런 불합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약간 진일보했는데요. 그런 규정이 들어온 상태에서 대법원은 연대 채무자 간 구성에 관한 법리에 의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2003년 1월 이전에는 위임 사무 처리에 따른 비용 청구 법리에 의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밝힌 최초의 판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고 이제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배경이 확립이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세무사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2018년 12월 31일자 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냥 납세 의무자가 명의 신탁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어떤 실질에 맞게 명의 신탁자로 변경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동법이 시행된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불합리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현재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무사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조항은 이렇게 실질에 맞게 변경이 되었고, 과거에는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변경되어서 지금과 같이 왔다는 점과, 그리고 과거에 혹시 그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에 따라서 증여세가 혹시 명의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지 상담하시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기업의 그 순간을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의 내일을 결정하는 수많은 그 순간을 기업의 별이 함께합니다. 예전에 없던 경험 가치를 제공하는 컨설팅 브랜드 월드클래스 코리아 기업의 별.